안녕하세요. 배우며 산다를 모토로 살면서 제가 미디어를 통해 얻고 느낀 바를 공유하고 있는 임세연 저널리스트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영상에서는 OTT 시대가 되면서 옛날이랑 지금이랑 영화, TV 프로그램이 수익을 내는 방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오징어 게임 시즌 1 관련해서 많이 나왔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아무리 작품이 잘 돼도 창작자들이 지금 당장 추가로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다 하는 게 있었잖아요. 왜 그런지 제가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개봉 영화가 흥행했느냐 안 했느냐를 극장 수익으로 많이 따졌죠. IPTV 같은 2차 시장에서 꾸준히 존버 해가지고 5년 만에 순익 분기점을 넘겼다, 10년 만에 넘겼다 이런 것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보통은 성공 여부를 극장 수익으로 따집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딱딱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극장 영화로 어떻게 돈을 버느냐, 성공 여부를 따질 수 있느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먼저 관객들이 극장에서 영화를 보면 매출이 발생하겠죠. 극장 매출에서 부가가치세 10%와 영화 발전기금 3%를 제외한 후 극장과 투자 배급사가 부율에 따라 수익을 나눕니다. 투자 배급사가 가져가는 매출액 중에서 배급 수수료를 또 빼야 해요. 그리고 남은 포션에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돈을 벌었냐 말았냐를 따질 수 있습니다. 이게 순 제작비랑 마케팅비 이상에 도달하면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고 순수익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렇게 나온 순수익을 투자사랑 제작사가 6대4로 나눠서 가져갑니다. 극장 수익 말고 해외 판권 매출이 생겼다, 부가 판권 매출이 생겼다. 그럼 그게 또 여기에 더해질 수 있겠죠. 거기서 수수료 각각 떼고 투자사와 제작사가 나눠 가지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에선 어떤 게 가능할까요? 만약에 영화가 엄청 성공한다? 투자사랑 제작사가 돈을 엄청 많이 벌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성공한 영화는 보통 IPTV에서도 잘 됩니다. 거기서 또 벌 수도 있겠죠. 극한 직업의 성공으로 투자사들이 극장 수익으로만 4배를 벌었다. 제작사가 200억을 벌었다. 그런 계산들이 기사에 나오던데요. 요지는 극장 영화는 하이 리스크인 대신에 성공하면 돈을 엄청 벌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 흥행에 실패하면 투자사랑 제작사가 손해가 막심하겠죠. 근데 코로나 때 극장 개봉을 포기하고 OTT 오리지널 영화로 넘어가는 사례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대표적으로 승리호가 그랬죠. 그러면 다른 셈법이 작용합니다. 만약에 넷플릭스다. 넷플릭스는 프로덕션 피라는 걸 줘요. 제작비의 5%, 10%, 20% 이렇게 더한 금액으로 영화를 유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피를 투자사랑 제작사가 나눠 가집니다. 여기서 장점은 뭘까요? 장점. 절대 손해는 안 봅니다. 단점. 이게 엄청 대박이 나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냥 처음에 받은 피에서 끝이에요. 흥행 실패에 대한 부담은 전부 OTT 플랫폼이 가져가니까 OTT 쪽에서 주는 프로덕션 피가 막 엄청 높지는 않은 겁니다. 또 IP 관련된 권리가 대부분 OTT로 넘어갑니다. 티빙이나 웨이브는 조금 다른 시스템이에요. 여기는 극장을 아예 배제하지 않고 극장 OTT 동시 공개를 한다든지 홀드백 기간을 엄청 짧게 하고 돈 많이 줄 테니까 극장에서 내려간 후에도 OTT에서 엄청 빨리 볼 수 있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많이들 갔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취재했을 때 자산어보라는 영화가 티빙이랑 이런 식의 계약을 맺었었거든요. 자산어보가 손익분기점이 120만이라서 실제 관객수 33만이니까 극장 관객으로만 따지면 좀 흥행에 실패했는데요. 별도의 IPTV 수익을 인정하면서 OTT에서는 티빙이 독점 권한을 가져가는 조건으로 손실을 꽤 만회했대요. 그래서 IPTV 기대 수익까지 감안한 전체 수익률을 계산하면 그때 기준으로 10%에서 15%까지 낮아졌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금을 대는 OTT 플랫폼 입장에서는 비용 대비 이익을 어떻게 산출할 수 있을까요? 신규 유료 가입자의 구독료, 조회수에 따른 OTT 내부의 평가 지표, 시청 지속 시간, 가입하자마자 뭘 제일 먼저 받느냐 이런 거를 신규 유입을 얼마나 이끌어냈다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로 다 보기는 한다고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엄청 정교하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후체를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공개적으로는 오피셜하게 공식적으로는 손익분기점을 넘었다 안 넘었다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는 거죠. 그리고 수익이 얼마다 할 수 있는 지표도 없는 거고요. 모든 OTT가 공유할 수 있는 시청률 개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대신 넷플릭스는 요즘 시청 시간을 발표하기는 하는데 뭐 우리가 이것만 보고 손익분기점을 넘겼냐, 뭐 제작비 대비 성공했느냐, 뭐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OTT는 기본적으로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 마틴 스콜세지의 아이리시맨, 뭐 알폰소 쿠아론의 로마, 둘 다 제작비가 엄청 들었어요. 근데 시청 시간은 가벼운 장르 영화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뭐 이 영화들이 실패한 건가요? 아니죠. 넷플릭스한테 오스카 노미되는, 뭐 오스카 상 받는 거장 감독님들의 작품에 투자했고 그게 우리의 라이브러리에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넷플릭스라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발표할 때는 뭐 라이브러리의 조합이 이 분기별, 연간 가입자 및 뭐 구독료 수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하게끔 그런 뭐 전체적인 수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럼 드라마는 어떨까요? 예전에는 TV 드라마들은 TV 방송이 중요했죠. 만약에 방송사 외주였다면 제작사 입장에서는 편성 매출이라고 편성을 결정한 방송국에서 지원해주는 제작비랑 뭐 해외 판권 수익, 뭐 PPL이랑 OST 이런 수익으로 본인들이 들였던 제작비를 메꾸게끔 그렇게 충당을 했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방송국에서 제작비의 대부분을 지원하기 때문에 IP는 방송국이 가져가고 그래서 뭐 방송국이 판권 수익의 일부를 가져가기도 합니다. 또 방송국은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뭐 드라마, 예능 이런 거 편성하고 그 앞뒤에 광고를 팔아서 TV 광고 매출로 돈을 벌죠. 뭐 제작사가 IP를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방송국에서 편성을 내주면서 주는 제작비 비중은 좀 내려가고요. 대신 제작사가 해외 판권 판매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거기서 좀 많이 땡겨서 제작비를 충당합니다. 그런데 OTT가 활성화되면서 생긴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넷플릭스 동시 방영, 뭐 디즈니 플러스 동시 방영 이런 게 아니면 뭐 완전 오리지널 시리즈 이런 게 생겼다는 거죠. 만약에 뭐 TVN 드라마인데 넷플릭스에서도 볼 수 있다 라고 하면 편성 매출이랑 판권 판매랑 뭐 PPL이랑 OST랑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받은 거 뭐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겠죠. 물론 넷플릭스가 전 세계를 다 가져가느냐 아니면 뭐 한국 방영만 하고 해외는 또 쪼개서 다른 플랫폼에게 파느냐에 따라 뭐 제작비의 어느 퍼센테이지 정도를 뭐 OTT가 지불하느냐 뭐 그 비중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아시아권은 뭐 아이치, 뭐 텐센트, 뷰 이런 곳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고 가격도 굉장히 잘 쳐져서 지역별로 좀 쪼개서 뭐 아시아 쪽은 여기에 팔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OTT에 파는 게 너무너무 절실한 드라마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제작비가 높은 대작입니다. 무조건 이런 딜을 성사시켜야 하는 블록버스터 작품들이 있어요. 뭐 이를테면 아스달 연대기, 뭐 눈물의 여왕 이런 드라마들은 반드시 OTT에 좀 중요한 딜을 성사시켜야죠. 그리고 OTT 오리지널 시리즈다. 그러면 아까 영화랑 똑같이 제작비 100% 손해 안 보게 다 지원해주고 거기에 프로덕션 피를 얹어서 주는 거죠.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 얼마나 잘 되든 뭐 추가로 버는 돈은 없다는 뉴스가 당시에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 좀 할리우드식의 시스템이거든요. 원래 할리우드는 이런 식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즌 1 때 니네 능력을 검증해봐. 잘 됐네. 그러면 시즌 2 계약해서 그때는 프로덕션 피를 더 쳐주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드라마는 시즌제가 많고 시즌 2, 시즌 3 뭐 이렇게 가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국은 시즌제 드라마도 많지가 않고 뭐 거의 없던 방식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적응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었죠. 한때 한국 창작자들 사이에서는 뭐 프로덕션 피 5%도 많이 받는 거다. 뭐 그것보다 더 후려치기 당한다. 한국이 글로벌 대기업의 하청 업체가 되어간다. 막 곡소리가 났었는데요. 사실 외국 대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 변방이 한국이라는 나라, 뭐 스튜디오도 처음 들어보는 곳이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프로덕션 피를 높게 쳐줄 수 없겠다고 판단을 하셨겠죠. 그리고 이제 시즌 1이 잘 되고 제작사의 힘을 증명하면 시즌 2에는 제작비도 올려주고 프로덕션 피도 올려주게 하게 되는 거죠. 오징어 게임 만든 황동혁 감독이 돈 벌려고 시즌 2 만든 거다 이런 말 뭐 인터뷰에서 하셨잖아요. 사실 그게 진짜인 거예요. 시즌 1이 워낙에 대박 났고 능력을 너무너무 많이 증명을 하셨으니까 당연히 시즌 2는 제작비도 확 올리고 프로덕션 피 비중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큰 돈을 벌려면 시즌 2부터 본격적으로 승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일부 제작자들이나 뭐
배우 매니지먼트 하시는 분들 중에선 이런 말을 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걸 전제로 깔고 말할게요. 일부입니다, 일부. 지금 콘텐츠 산업 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뭐 배우들 개런티 문제를 제 채널 댓글란에서도 많이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배우들 개런티 문제를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OTT 오리지널 시리즈나 뭐 OTT에 파는 게 굉장히 중요한 대작들은 글로벌 OTT가 돈이 많으니까 제작비도 많이 책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제작비의 일정 비율만큼 제작사는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 개런티를 많이 주고 제작비가 올라가도 그냥 그렇게 돼도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제작사 입장에서도 더 후익이 나니까. 그러니까 OTT 시대가 되면서 배우들 개런티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다는 말 되게 많잖아요. 뭐 이런 이유도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가진 분들이 업계에 계십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OTT 시대를 맞이하면서 예전이랑 지금이랑 영화와 TV 프로그램이 수익을 내는 방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드렸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지금 영화계에서 가장 핫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된 배급사 바이포엠 스튜디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비상선언 역바이럴 의혹 논란 때 영화계에서 처음 좀 인지가 됐었고, 그 이후에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이 작품을 성공시켰죠. 그리고 남은 인생 10년, 여름날 우리 같은 재개봉 영화들을 또 흥행시키고, 최근에는 소방관, 히트맨2, 승부까지 손익분기점을 모두 넘겼습니다. 이곳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